안녕하십니까. 2023 통일과 나눔 스페셜 렉처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통일과 나눔 전병길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많은 언론사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번 스페셜 렉처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하신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김성한 교수님을 연사로 모시고 통일을 향한 외교안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행사는 1부 김성한 교수님의 강의, 그리고 2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연사이신 김성한 교수님의 양력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한 김성한 교수님은 담대한 구상, 인태전략보고서, 국가안보전략서 발간 및 한미 핵협의그룹 NCD 창설을 주도하며 대북 및 안보정책 정상화와 한미일 협력 강화에 매진해 오셨습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으신 뒤 외교안보원 교수를 거쳐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자리를 옮겨 국제대학원장,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 등을 지내셨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김성한 교수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성한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통일과 나눔 이영선 이사장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 강연을 듣고자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신 청중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가 조금 거창합니다. 강의 내용이 그 거창한 제목에 부합할 수 있을지 좀 자신이 없기는 합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을 향한 외교안보 전략이라고 이제 제가 주제 제목을 잡았는데요. 우리가 보통 통일자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뭐 통일 정책, 그 다음에 뭐 통일 전략, 뭐 이렇게 이제 되게 뭉뚱그려서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통일은 외교다, 또 통일은 안보다라는 측면들이 조금 간과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우리가 진정코 현실에 기반한 토대 위에서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외교안보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잡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뭐 몇 가지 그 한 5개 챕터로 남아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통일의 어떤 그 당위성과 주변국 이해관계, 이게 통일이라는 것이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에 밀접한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간과한 상태에서 통일 전략을 추진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북한 비핵화의 문제라든지 시장 경제, 인권 증진의 문제, 그다음에 돌발적인 어떤 사태의 발발 시에 그것을 통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준비 태세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결론을 좀 유도해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헌법 제4조를 보면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반도 통일이라는 것이 헌법적 책무입니다. 그리고 통일의 그 방법은 평화적 통일이어야 되고 통일의 내용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보장이 되는 그런 통일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헌법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통일은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한반도에서 목격을 하게 될 경우에 역사적 종언을 가져올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쓴 얘기죠. 이 end of history라는 것은 정말 역사가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역사의 한 페이지가 닫히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얘기죠.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적 가치에 입각한 통일 한국이 등장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지정학적인 또 지경학적인 그런 어떤 역사의 변곡점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한반도의 역사의 종언인 동시에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통일 방안이라고 하면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김영삼 행정부 이후에 역대 행정부를 거치면서 계속 유지되어 온 현재 윤석열 정부를 포함해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어떤 통일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단계로 되어 있죠. 화해협력, 남북연합, 그리고 비로소 일국가 일체제로 통합이 되는 통일국가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화 통일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역시 그 현실에 입각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북한이 현재 같은 그런 어떤 변화하지 않는 모습, 변화를 하더라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듯한 어떻게 보면 역사의 바른 편에 서기보다는 잘못된 편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서는 헌법에서 명기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질서와 평화 통일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북한의 변화는 결국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핵화, 그리고 제도적 개방을 통한 시장 경제를 체계적으로 수용할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시민적 자유를 부여하는 그런 사회로 변화해야 된다라는 이런 점들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북한이 변화해야 되고 또 국제사회가 그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좀 의지를 결집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제 통일 전략이라는 것은 결국 북한을 변화시키는 전략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통일 전략은 한반도라는 제한된 공간에 머무르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한반도를 넘어서서 좀 더 큰 거시적 그림을 바탕으로 한 외교 안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흔히 이제 통일이라는 것은 남북한 집단 의지의 극대화만 있으면은 통일이 가능한 것처럼 일각에서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현실적인 어떤 변수라든지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진단을 해보게 되면은 통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국제 정치의 주요 행위자들의 입장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고 또 통일에 이르는 그 전 단계로서 남북한이라는 어떤 독립된 주체 사이에 확고한 안보가 되지 않고 통일이라는 어떤 이상론적인 세계로 마냥 달려갈 수 없는 것이 또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국의 인식과 더불어서 국제사회의 시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국이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로 이제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유럽, EU로 나눠서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반도가 통일이 됐을 때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적인 입장은 이 자유민주적 가치가
한반도의 남쪽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거. 이거는 뭐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 정책의 승리요, 한미 관계의 어떤 성공적인 위대한 성공 사례로 아마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분명한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 주도하는 소위 비확산 레짐이라고 하는 NPT 주도의 비확산 체제에 북한이 도전장을 내밀어서 90년대 초에 제1차 북핵 위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30여 년간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북한을 통일한국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은 바로 비확산 레짐에 대한 도전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이제 통일한국의 등장으로 인해서 중국과 국경을 접하는 미국의 동맹국이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여전히 그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 통일한국을 잘 활용해서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적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것이 얼마만큼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한편으로 또 미국 입장에서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은 한반도가 이제 통일이 됐으니까 북한이라는 공동의 위협 내지는 적으로부터 동맹이 과연 필요할까? 아니면 동맹이 계속 존속이 되더라도 주한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이 필요할까? 이런 어떤 논쟁이 벌어질 수 있겠죠. 미국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군 주둔의 명분이 약화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30여 년간 국제 정치를 공부를 해보면서 미국 학자들이라든지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통일한국 얘기를 하면은 통일한국이 중국과 더 친해질까 아니면은 미국과 계속 친하게 지낼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졌을 때 제 대답을 하기에 앞서서 미국 친구들은 항상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 문화적 친화성, 영어로 얘기하면 cultural affinity 때문에 한중 관계가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은 한미 관계보다 의외로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과거에 그런 어떤 대화의 그 바탕을 두고서 이제 제가 마이너스로 이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중 문화적 근접성으로 인해서 한미 동맹이 의외에 좀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 출범에 따른 미국의 주변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독일이 통일되면서 그 전까지 존재했던 네이토와 별개로 CSC 유럽 소위 안보 협의회를 OSC로 이렇게 변환시키면서 유럽의 문제를 유럽인들끼리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협의체 메커니즘을 만들자라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실제로 그것이 성사가 됐죠. 그 내막을 이제 들여다 보면은 유럽이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한 겁니다. 현실적인 판단.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까봐 네이토는 계속 존속을 시킨다라는 확약을 미국한테 해주고 유럽인들끼리 이제 OSC를 추진했던 거죠. Organization for Security Cooperation in Europe.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기득권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유럽인들이 나름대로 다자안보 협력을 하겠다고 하니까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사례에 비추어 보건대 뭔가 이제 동북아에서도 한반도가 통일이 되게 되면은 동북아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 협력 안보의 분위기가 고양이 될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다자 안보 협력이 출범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조금 미국의 입김이 약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미국이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플러스는 한반도 전쟁에 대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중국의 우려, 공포감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이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남북 간의 그 긴장 고조는 뭐 미국도 원치 않지만 중국도 미국 못지않게 상당히 걱정을 하고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물어보면은 이제 불통불난, 통일도 반대하지만 또 전쟁도 반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적절히 한반도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오랜 기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기조라고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우려를 경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제 북한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 대한 그 경제 제재가 제대로만 이행이 됐으면은 북한이 현재 취한 여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텐데 역시 또 알게 모르게 또 중국에 의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북한에 대한 이제 경제적, 군사적 지원 부담이 이제 소멸된다는 거, 통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은 동북아의 분위기가 독일 통일로 인해서 유럽 통합의 분위기가 더욱더 고양이 됐듯이 동북아 경제 통합 얘기가 이제 새로운 화두로 등장을 할 것이다 이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중국이 그러한 어떤 통합의 리더십을 쥐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중국은 그렇게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 지리적 여건 때문에 미국보다는 혹은 또 일본보다는 중국이 동북아 경제 통합의 리더십을 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을 해온 점에 비춰 볼 때 중국은 그걸 플러스로 생각할 것이다. 이 얘기가 될 것이고 이제 마이너스는 이제 북한이 이른바 버퍼 존이라고 그러죠. 미중 관계에 있어서 뭐 북한이 잘 하든 못하든 간에 북한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그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중국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것을 상당히 막아주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충돌의 일보 직전 상황에서 완충 역할을 북한이 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중국은 지금까지 평가를 해 왔기 때문에 북한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 완충지대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중국이 통일 한국이라든지 미국을 다루는 데 있어서 상당한 그 지장을 초래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이너스는 한류를 통해서 뭐 한류가 중국에 뭐 못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현재 상태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통일 한국의 한류라는 것은 국경을 맞대고 아주 자유롭게 이제 한류가 중국 동북부 지방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새롭게 전개된다고 봤을 때 중국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다소 걱정이 될 수도 있겠다. 왜? 한류라는 바람을 타고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물결이 아주 자유롭게 중국 내륙으로 침투할 수 있다라는 걱정 아닌 걱정을 상당히 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마이너스 쪽에 제가 위치를 시켜봤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이 되겠는데요. 일본 입장에서 역시 플러스는 가치를 공유하는 통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출연한다는 거, 그거는 분명 환영할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북아의 경제 통합이 통일 한국 등장 이후에 전개될 경우에 역시 그 경제 통합의 주체는 한중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상당한 그
기회라고 인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뭐 전쟁으로까지 중일 전쟁으로까지 이어진 뭐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본이 이제 섬나라인 관계로 한반도를 통해서 뭔가 대륙 이 중앙아시아로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 욕구가 많이 분출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잘못된 리더십을 통해서 구현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특히 제국주의 시대에 많은 희생과 코스트를 치렀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것이 이제 통일 한국을 계기로 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구현이 될 수 있다면은 일본 입장에서도 분명한 기회라고 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이너스 측면에서 봤을 때는 통일 한국 뭐 이미 여러 매체나 또 학계의 주장들을 통해서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은 한국이 통일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현재도 민족주의적 성향이 상당히 강한데, 물론 국제주의와 민족주의가 섞여서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통일 한국의 민족주의가 좀 과도하게 주변국을 향해서 분출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일본은 그것을 이제 마이너스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북아 경제 통합이 활발하게 통일 한국 등장 이후에 진행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중국 주도로 진행이 되었을 때 일본 입장에서는 의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겠다. 유럽 경제 통합을 놓고 뭐 독일이라든지 그 블란서가 뭐 대립을 하는 측면들, 또 독일과 또 영국이 대립을 했던 측면들,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지역적 경제 통합의 주도권 다툼이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하게, 중국에 대해서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략적 측면에서 일본은 한미일 안보 협력, 대통령께서도 지금 뭐 곧 캠프 데이빗을 향해 한미일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서 이제 출발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한미일 지금 안보 협력은 분명 북한을 겨냥하고 있지만 그것을 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라고 이렇게 뭐 자르듯이 자를 수 없는 또 국제 관계의 현실에 비추어 보건대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북한을 겨냥하고 있지만은 암암리에 부대 효과가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한미일 안보 협력은 중국을 상당히 견제하는 효과가 있는데, 아무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이 나름대로 기여를 해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 북한이 사라지게 되면은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일본은 그렇게 생각하고 중국을 나름대로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인지, 아니면 통일 한국을 잘 설득해서 기존의 틀을 중국을 향하게 만들 것인지, 이러한 깊은 전략적 고민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플러스는 분명히 가스, 뭐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철도, 또 국동 러시아, 시베리아 개발 확대의 기회를 맞이한다는 측면에서 좋고요. 또 유럽에서 아시아로의 전략적 중심축이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다. 뭐 유럽을 러시아가 버린다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지금 너무 유럽 쪽에 러시아의 전략적 축이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국동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방기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상당한 어떤 균형을 가질 수 있는 호기가 온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가 시종일관 찬성해 왔던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가 비로소 출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거기에 이제 러시아가 나름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이렇게 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이너스는 역시 동북아 경제 통합이 진행될 경우에 역시 그것은 뭐 이 지역에 오랫동안 투자해 왔고 경제 활동을 해 왔던 중국, 일본, 한국이 경제 통합의 중심 세력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거기서 다소 소외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장선상에서 중국의 영내 주도권이 강화되면서 뭐 지금 현재는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만은 통일 한국이 등장하게 되면은 중국의 그러한 입장이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원탑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러시아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러시아가 걱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뭐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국경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컨트롤이 강하게 돼 있고 실제로 뭐 트래픽이 많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통일 한국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국경이 굉장히 분주해지겠죠. 러시아 입장에서 그 국경 관리에 상당한 어떤 그 트라우마 내지는 알러지가 있는 건 여러분 아시죠?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과거에 국경 분쟁도 있었고 국경이 잘못 관리됐을 경우에 그 발생할 수 있는 그 예상치 못한 파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국경 관리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또 러시아가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역시 이제 한반도로부터 핵 확산 위험이 소멸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 협력의 기회가 유럽에까지도 올 수 있는 동북아의 경제 통합의 분위기가 분명 무르익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동북아의 자유민주적 가치라는 그런 어떤 그 가치가 살아 숨쉬는 공간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분명 환영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이너스는 역시 이제 통일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이제 직접 국경을 맞대는 관계로 유럽의 시각에서는 경제적으로 좀 밀착될 가능성을 이제 뭐 우려할 수도 있고 뭐 기회 요인도 볼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그것이 이제 유라시아 협력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은 동북아에 머물 것이냐. 또 미국도 거기에 참여하는 경제 통합이 진행될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이제 평가를 해가겠죠. 그다음에 중국의 위상 증대에 따른 미국과 중국 또 중국과 일본 사이에 전략적 긴장의 파고가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유럽도 걱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북아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통합 움직임이 이제 동아시아 전체로 이렇게 퍼져 나갈 경우에 뭐 유럽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그 중요성이 뭐 하루 아침에 소멸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동아시아에 이미 역사의 중심축이 이동한 상태인데 게다가 통일 한국의 등장을 계기로 동아시아의 어떤 경제 활동이 내부적으로 아주 역동성을 더하게 될 때 동아시아 지역 내의 경제 블록의 등장이 배타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유럽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이너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에서 제가 이제 주변국 소위 주요 행위자들의 득실 구조를 말씀을 드렸고요.